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경제 노정근입니다. 어제 11일까지 대체 휴일이라고 그래서 3일 동안 연휴가 있었는데요. 연휴를 잘 쉬셨는지요? 제주의 장면이 그 설악산의 그 비룡폭포입니다. 비룡폭포를 보시면서 연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뭐 그냥 굉장히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정말 일들이 많은데 오늘 대출 한번 중요한 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정근의 속속 경제 귀에 속속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세들 10월 10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누적 득표율 50.29%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 불복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그 묘한 문제가 하나 불거졌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경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기득권과 최후 대첩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도 보수 기득권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미 대한민국은 좌파 기득권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부패 기득권, 지금 현재 좌파들이 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우파를 지칭해서 부패 기득권이라고 지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계획을 할 것이다. 이번 대장동 사태가 이재명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대받아치는 이런 모습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에서는 부동산 대계획 외치기 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긴 루즈벨트에 배울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일단 좀 분석을 보면은 크게 5가지 경제 공약인데 국가 주도 경제, 실용주의 방점, 실용주의 방점은 이념을 불문하고 하겠다. 그런 얘기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부동산 대개혁, 국토 보유세를 도입한다. 공정경제 일서, 공정을 위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더 강화한다든지 뭐 그런 건데요. 일단은 좌파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던 국가 주도 경제 정책이 대실패를 한 가운데서 다시 또 국가 주도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시리즈, 기본 소득, 기본 금융, 기본 주택까지 내세우면서 사실상 파퓰리즘 경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부동산 대기업, 부동산은 적반하장으로 대장동 게이트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 보유세 등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불공정 경제에 타파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더 강화한다. 뭐 공공의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이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 파퓰리즘 경제 정책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실패를 더욱더 대실패로 국가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국가 주도의 또 소득, 기본 소득, 기본 금융, 기본 주택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파퓰리즘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하는 그냥 불공정 경제라는 경제 타파라는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 징벌을 더 강화하는 방향을 해서 기업 경제 활동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경제가 더욱더 붕괴될 우려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면 심지어는 베네수엘라형으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베네수엘라는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에 경제가 완전 붕괴되면서 세계 제1의 원유 매장량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유마저 채우지도 못하는 정도가 되었고 살 수가 없는 환경에 직면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약 300만 명 정도가 걸어서 미국까지 탈출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인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우선 3차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지지가 62%, 이재명 28%란 62 대 28의 엄청난 그 부도 투표 결과가 나와서 완전 반대된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대장동 민심이 얼마나 크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와 지금 어제 양자 대결 시점이 시간의 싸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된 60, 이재명 28, 이낙연 62% 지지로 인해서 이재명이가 근소한 차이로 50.29%로 됐는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이낙연 측에서 제시하는 그 문제가 승복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후보가 사퇴할 때, 후보가 사퇴한 사람들이 있죠. 후보가 사퇴한 예컨대 정세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사퇴를 했어요. 사퇴했는데, 이 사퇴한 사람들의 표를 무효표로 처리를 하면서 계산이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50.29%가 됐는데, 사퇴를 하기 전에 얻은 표는 무효표가 아니다는 것이 이낙연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퇴한 이후에는 무효표이지만은 당대회에서 사퇴하기 전에 무효표는 투표는 무효표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무효표가 아닌 것으로 계산을 하면은, 아니니까 그만큼은 이제 이재명의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득표율은 49.3%다 하는 주장을 내놔서 앞으로 당의 선관위의 결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과반수가 없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는 게 이낙연의 주장입니다. 지금 사퇴한 사람의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했죠. 사퇴한 뒤에 257만 표는 무효이지만 당헌 당규상 그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유효하다. 중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왜냐하면 김두관 정세균 후보가 얻은 표가 28,142표인데, 그중에서 이낙연 측 얘기는 그중에 사퇴한 측 28,142표 중에서 사퇴한 이후에 257표만 무효다. 그 전에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비율이 49.3%로 줄어들어서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낙연 측 주장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당헌 당규상의 59조와 60조에 그런 조항이 있다. 59조의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서 사퇴 이후만 무효다 하는 것이 이낙연 측 주장입니다. 자, 뭐 어떻게든 이게 뭐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여당에서 최다 득표를 한 것이죠. 후보가 결정 여부는 다시 또 논란이 있지만 최다 득표를 한 건데, 결국은 경선의 내부는 대장금 특검을 막은 것이 과언이다. 특검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 특검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대장동 게이트는 공공과 민간의 잘못된 만남, 공공의 이름을 외워서 토지를 싼값에 수용을 하고 민간을 앞세워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고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투기를 하게 한, 투기에 꽃길 깔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천화동인의 화천대유의 밑에 자회사가 7개인데 그중 하나 천화동인의 1호가 김만배가 소유하고 있는데, 김만배 실제 소유가 누구냐 하는 것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호, 2호, 3호가 다 김만배 관련된 사람들인데, 1호는 김만배, 1호는 이제 김만배가 아니고 실제 소유는 이모 사람인데, 그 이모 씨가 일 경우는 또 일파만파가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그 이모 씨가 과거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거든요. 이모 씨는 사실상 이름만 내세운 것이다는 주장이고, 이것은 김만배 소유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소유가 누구냐는 것이 이제 어제 김만배를 검찰이 소환해 추궁하고 있는데, 2호는 김만배의 부인, 3호는 김만배 누나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뭐 1,000억 원이 넘는 약 한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1,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호가 누구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호의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화동 1호에서 녹취록에서는 지금 유동규의 것이다 아니면 제3자의 것이다 뭐 등등 그런 논란이 많은 가운데 김만배는 녹취록에서 천화동 1호는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런 논란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만배를 누가 데려왔느냐 바로 7호의 소유주인 배모 씨인데 이 사람이 바로 머니투데이의 법조 김만배 다음에 법조팀장이었어요. 그래서 김만배가 워낙 네트워크가 인적 네트워크가 크기 때문에 이재명 그 당시에 시장 출마하는데 마크맨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것이 복마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김만배가 녹취록에서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시의원들에게 20억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유동규는 전달을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고요. 실제로 성남시 의장은 퇴임을 한 다음에 하천대유의 부회장으로 들어와서 또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뭐 그런 가운데 유원홀딩스라는 유동규 씨가 만든 유원홀딩스가 화천대유 측에서 작년 35억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검찰은 유동규의 목 700억 원 중에 일부가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50억 클럽, 50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음, 어,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중 한 명인 최윤길 성남시 전 의장이고 지금 화천대유 부회장. 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도시공사가 만드는데 민주당이 입당을 했다. 뭐 이런 지금 권력과 투기꾼들이 연루된 결탁된 복잡한 상황입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은 국회의원 상대로 대장동 2억 로비에도 관여했다는 얘기고 또 성남시 의원의 이런 다른 성남시 의원 동생은 성남시 개발공사 주차 요원으로 들어왔다가 인사팀에 발탁됐다는 뭐 지금 복마전입니다. 공공기관의 취업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사 부회장은 이재명 경제특보실은 S사 부회장이 바로 지금 이게 뭐 또 복잡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또 문제 중 하나가 변호사 비용인데 이 변호사 비용을 23억 원을 대준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S사 부회장 이재명 경제특보 행세를 했다 그런 얘기 나오고 또 이 S사에 이 후보 측근들이 또 근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복마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부동산 투기꾼들과 또 그 주변에 뭐 이런 여론 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과 또 여러 지금 또 권력 기관들 또 성남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공사가 그냥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관계고 이걸 또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혹은 또 대법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등등 여러 고위직 법관들이 또 줄줄이 법관이나 검사들이 법조인들이 또 연루되어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 거니 수억 천억 원대 분양 수율로 것으로 틀어졌다 하는 얘기죠. 지금 뭐 전액 환수는 사실상 힘들다. 병령 배임은 소송으로 가야 되고 개발 부담금 명목으로 이익의 10%까지 환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이게 사실 100% 환수가 힘들다 그런 얘기고요. 대장동 부패 공동체 국정농단 뭐 대장동은 투기꾼과 지방기관 법조 끝발들이 얽히고 설킨 범죄 조직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폐해 판박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엘리트가 의사결정을 독점할 경우에 생기는 사회주의 폐해가 공공개발이라는 허브를 쓰고 독점 정보와 권한을 내세워서
밀실 결정을 하면서 나눠 먹게 한 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이다. 이런 또 싱가포르 국립대 신장석 교수의 주장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막으려면은 공공 참여 시에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고 민간 개발 시에는 개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하는 주장도 전문가들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 경제 강타하고 있는 공급망 쇼크, 퍼펙트 스톰을 몰고 있는 공급망 쇼크 때문에 세계 경제가 주저앉고 앉으면서 기업들의 재고가 지금 상장사 50개사를 조사했더니 3분의 2가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재고만 146조 원에 달하면서 수출까지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도에서 금갈치라고 하죠. 보통 제주도 은갈치는 워낙 비싸서 금갈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재고가 엄청 쌓이면서 쌓아둘 창고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안 되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중국의 부동산 부채가 6천조 원에 달하면서 좀 빚내에서 성장을 이끌던 중국의 부동산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흥다 사태 후폭풍이 제2, 제3의 흥다가 사태가 또 드러나고 있고 협력업체가 줄도서 나오고 있고 대규모 실직 사태가 당연히 수반되고 있고 그러면서 시멘트 경제, 건설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이것이 금융 부실로 정의될 우려도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부동산 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미국의 4%에 비해서 10% 달해서 부동산 경제가 붕괴될 때 중국 경제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지금 전력난이 호주의 석탄 수입이 잘 안 되면서 전력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건도 탄광 60곳이 홍수로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그런 가운데 원유 생산도 지금 증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급격히 오르고 있고 석탄 때문에 전력난이 그게 다르고 생산 중단 위기까지 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부동산 위기, 전력난 위기 때문에 성장률이 속속 하향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성장률 이런 것 때문에 치솟는 에너지 가격, 소비가 위축 때문에 미국 성장률도 끌어내리고 있는데 지금 뭐 서부 텍사스 산 원유는 배럴당 $80, 또 천연가스도 뭐 가격, 난방유 선물가격 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 러시아가 드디어 힘을 근육질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EU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를 적대시하면 가스 부족을 앞으로 해결 못할 것이다. 하는 엄포까지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플레 공포 때문에 내년 성장률이 줄줄이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고용 부진에도 4달에 다음 달 11월 달에 예정대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지금 G2 리스크가 이만저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스크, 부동산과 전력난 리스크, 그다음 미국의 테이퍼링 리스크가 세계를 덮치면서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퍼펙트 스톰이죠. 지금 뭐 공급 쇼크, 게다가 지금 전력난 쇼크, 그다음에 원유 가격,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퍼펙트 스톰인데 이 퍼펙트 스톰을 게다가 또 뭐 부채도 많고요. 방심하면 위기가 온다. 그런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 재정 건전성이 마지막 보루다 한 얘기예요. 위기 오면은 언제나 우리 97년 금융위기 때도 겪었지만은 위기가 올 때는 기업들을 마지막으로 구제해 주는 것이 구제금융인데 이 구제금융은 재정에서 나오는 거죠. 재정을 미리 다 쓰고 나면 이걸 막 마지막으로 없어지는데 한국은 지금 막 재정을 선거를 앞두고 너무 많이 풀어대고 있어 지금 재정 자체가 위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말이면 코로나 백신 접종 2차 접종이 70%까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정경 질병관리청장의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스터샷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오늘부터는 코로나 치료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 3차 접종이죠. 그럼 75세 이상은 25일부터 접종을 하고 12월부터는 일반 국민에게도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랄 맞은 한국인도 다음 달부터는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가 워낙 지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이면 거의 실업률이 사실상 한 3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취업자 중에서도 거의 16% 정도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알바나 비정규직을 하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책의 대대적인 실패 때문에 온 결과이죠. 근데 이걸 좀 더 만회해 보기 위해서 돈을 7천억 원을 들여 가지고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7월, 10월 지난해 하반기에만 해도 7천억 원을 들여서 75,700명을 채용했는데 6개월 전후에서 4만 명이 53% 퇴사했다. 일이 한마디로 일거리가 안 되는 것에 계속 그냥 심지어는 무슨 전기불구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퇴사했다. 돈만 세금만 낭비한 거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속 기업은 옥죄니까 옥죄고 이런 세금을 써 가지고 커다란 일자리만 만들어 주는데 청년들이 먹힐 리가 없죠. 서울 아파트 값이 현 정부 출범 후에 2배가 뛰었다는 이미 벌써 많이 얘기가 나온 얘기고요. 양도세법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12억 아파트는 완전히 서울에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인제 그냥 어쩌다 매물 잠김소에서 매매가 체결되면 그것이 바로 아파트 가격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서울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팍 아리팍이라고 그러죠. 아리팍이 84 제곱미터 30평대죠. 42억에서 45억까지 올라갔다. 아니 정말 이게 미친 집값이 아니고서 어떻게 30평대가 45억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현상이 지금 바로 재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없는 아파트에 대체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오피스텔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LH 공사에서 1억 원대의 LH 청년 전세를 내놨는데 전세가가 폭등해서 1억 원짜리 매물조차 구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달 말부터 수수료가 좀 너무 높아서 문제죠. 그 반값 수수료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이런 문제에 대응해서 지금 윤석열은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한다. 홍준표 후보는 시세 25%에 쿼터 아파트를 공급한다. 강북에다 개발해서 강북 지역을 재개발해서 시세 4분의 1의 쿼터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용적률을 3000%까지 허용하는 뉴욕의 예를 들어서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에 민간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 원희룡 후보는 지분을 절반씩 나누고 가지는 정부와 입주자가 나누고 가지는 반반 주택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계획하겠다. 이런 이재명 기사의 연설에서 부동산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보았지만 강한 구호나 음포로 안정되는 게 아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일단은 지금 현재 여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은 아니지만은 일단 선임된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경제를 주장하면서 부동산을 대개혁하겠다.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것인지 잘 아직까지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벌써 5%, 10월 7일 4.97%가 올라가서 금년에 한도를 5%까지 정해놨는데 벌써 목표치 육박해서 하반기에 연말에 대출 한파가 올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당첨되어도 중도금 대출이 막혀 무더기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전세를 값이 엄청 올랐는데 전세 대출 납니다. 어디로 가나. 이제 와서 전세 대출 안 된다면 계약금을 날리고 월세방에 살아야 될 판이다. 이사철 대출 규제에 서민들이 패닉 상태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출 요요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수도꼭지 잠금식으로 잠가두면 다음에 풀리면 또 대출이 늘어나는 대출 요요 현상이 그런 요요 현상 못 벗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청이 서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면서 대출 중단 사태, 이 사태가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국의 어, 당국이 대처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LNG 가격이 하루 사이에 국내 도요가의 40%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탈원전을 고집할 것인가? 그러니까 원전을 폐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비중을 늘리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LNG 발전 비중이 늘 수밖에 없는데 LNG 가격이 도입 가격이 하루 새 40%가 폭등했다. 그런데도 탈원전을 고집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탄소 중립 2050 시나리오 너무 과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요. 지금 신재생 발전 259기를 3년간 돌렸는데 원전 1기에 1기가와트 1기에 151치밖에 전기가 생성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전 자회사 5곳과 한수원이 태양광 풍력 발전 대거 259기나 설치해서 3년간 돌렸는데 원전 1기에 151치 전기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발전 설비는 원전 그만큼 늘어지만 발전량은 29%밖에 안 된다. 이 자연적으로 날씨와 바람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대로라면 2050년에 서울 면적의 5배가 태양광으로 뒤덮일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뭐 서울 면적 5배가 2050년인가요? 2050년에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긴 하겠느냐? 그야말로 태양광 조합들을 해서 그냥 태양광을 일단 보조금만 빼먹고 대실패로 가는 것 아니냐? 에너지 정책 실패로 가는 것 아니냐? 우려가 너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환경 탈선, 환경 파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나중에 탄소 재난 지원금이라도 줄 것인가? 시간과 기술도 없는데 감축을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은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은 탈한국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구매 비용이 발전사가 15년간 16조 원이 늘어나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지금 전기료가 내년에도 킬로와트당 최대 5원까지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전기료와 생산비의 35%를 차지한다. 인상을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주 52시간 근무에다가 또 전기료도 올라가서 전기료와 생산비가 35%가 이게 비용이란 비용은 다 올라가니 기업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건데 또 환경부에서는 이미 벌써 5년 전에 녹조는 자연 분해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벼농사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배 아닌 다른 작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는 언급을 하면서 9천만 원짜리 용역을 또 발주하고 있다. 환경부 4대강 트라우마는 언제 없어지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환경부뿐이 아니고 이 과기부에서는 공공 IT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해 맡고 있다. 과기부는 이 공공 IT 대기업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질병청에서 백신 예약 시스템을 중기에다가 발주했는데 이게 형편없어서 목통이 이 백신 예약 목통이 된 적이 있어서 결국은 LG에다가 부탁해서 다시 한 적이 있었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기부에서는 여전히 공공 IT 사업엔 대기업의 참여를 맡고 있다. 뭐 과기부, 환경부 뭐 등등 뭐 다들 뭐 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일을 해야 되는데 산자부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적 근거로 에너지 정책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이념에 기반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죠. 지금 경영권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삼성과 정부가 삼성전자의 지분이 5%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지분을 팔 때는 경영권에 건드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상속세 때문에 지금 지분을 2조 원을 매각한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이번이만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몇 년간 12조에 달하는 상세를 5년간 6차례 걸쳐 납부할 예정인데 그때마다 지분을 처분해야 하니 앞으로 과연 삼성전자가 제대로 경영권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기업을 성장 키워놓으면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글로벌 법인세가 확정이 되었다. 2023년부터 연매출
6조 원 정도 되고 이익률이 10%가 넘는 기업의 4분의 1에 대해서는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글로벌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 글로벌 법인세가 그런 나오면서 한국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첫 타겟이 될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법인세 1조 5천억 정도를 해외에 내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점점 커지면서 한국 최대 5곳 정도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면서 이제 저세율국에 법인을 둔 삼성, 왜냐면 또 이러면서 최저 법인세를 15%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세율국에 법인을 둔 삼성이 SK, LG 등 22곳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어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해외 세무정보 확충이 시급해졌다. 지금 과세권 배분율, 중간재 매출 기속이 국가별 득실을 가르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해야 될 것인지 우리도 세제를 선진화가 시급하다 하는 얘기가 보도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현대전자의 수천억 해외 디지털세, 국내 수천억 너무 많이 해외 내면 국내에 그만큼 빼준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이 파풀 현금 퍼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 할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계획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계획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2023년으로 넘기면서 5년간 호송 세움을 보내면서 국민 1인당 28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지금 국민연금은 곧 그렇지 않아도 고갈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계획은 계속 미루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해야 할 계획은 안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 미국에서 ETF 상장 지수 펀드 출시가 임박해지면서 지금 SEC 증권거래위원회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상장 심사를 통과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30%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날개를 단 대체 불가능 토큰 NFT가 3분기 거래액이 100억 달러 돌파하면서 지금 메타버스와 NFT가 블록체인 시장에서 새로운 총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FT 관련 전문 금융 서비스도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에서 펀드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NFT 파이, NFT 뱅크 등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다가 지금 지난번 타다 금지법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토스가 타다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카카오와 앞으로 우보와 연합한 SKT와 그다음 타다를 인수한 앞으로 이제 토스가 인수한 타다, 카카오, 그다음에 SKT가 우보와 연합한 우티 서비스가 모빌리티 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플래톤 산업이죠.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말로 플래톤 혁명인데 시장 진입 단계부터 골목 상권과 상생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혁신의 발목을 계속 어, 잡으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앞서가야 할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정권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3,100대 뭐 이렇게 오르면서 정부사 5곳이 이익이 1조 원 클럽에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고 인간은 이제 로봇도 아마존과 테슬라도 로봇의 주사들 앞으로 로봇 산업이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아마존 테슬라도 로봇 산업의 주사들 던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징어 게임이 이번에 세계 83개국의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한국이 K 컨텐츠 전성시대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를 걸으면서 인센티브를 두고 한국에서는 넷플릭스만 좋은 시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다른 또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넷플릭스를 제작한 사람이 지금 이 김지연 대표인데 소설가 김문의 딸인데 김지연 대표가 제작사를 맡고 있는 대표인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인데 이 사이런 픽처스는 딸랑 대표와 직원 1명, 직원 2명밖에 없는 작은 회사인데 여기에 넷플릭스는
2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하면서 지금 200원 구부장에게 약 한 회당 22억 정도 투자하면서 전혀 간섭도 없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인센티브 얘기 나오는데, 사실상 초기에는 딸랑 2명 제작사, 2명 직원 2명밖에 없는 제작사에 200억 원을 과연 누가 투자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 이런 것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초기 산업이 발전할 때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적인 산업으로 그 자동차나 반도체나 전자 이런 것도 초기에는 다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K 컨텐츠의 전성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너무 이걸 인센티브가 못 받는다고 해서 비관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나오는 그 여러 뭐 상품들이 어, 중국은 항상 그 카피 복사품에 중국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그런 국가죠.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그 특허권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에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속에 나오는 여러 그 소품들, 뭐 트레이닝복이라든지 등등 가면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계속 어, 오징어 게임 상품이 2000% 폭증을 하고 있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80대 기업인, 대단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샘 명예회장 조창걸 회장인데, 이 한샘 명예회장 조창걸 회장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인재 양성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한샘 조창걸 회장은 대학을 설립하는데 캠퍼스가 없이 화상으로 교육하면서 학생들은 대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돌며 현장을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을 만들어서 어, 인재를 양성하겠다, 리더 양성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지금 앞으로 이런 캠퍼스도 없는 이런 인재 양성 대학을 만드는데 1조 6천억을 쓰겠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대 기업인으로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이 고무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 6개구 인구 6개구의 1인 가구가 40%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노벨 경제학상에 이번에 데이비드 카드라고 하는 버클대 교수 등 3명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지금 주목되는 중 하나가 데이비드 카드의 논문, 2010년 아메리칸 에코노믹 리뷰에 실린 논문이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어, 크게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어, 1990년대 얘기입니다. 90년대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의 경제지역 햄버거 가게를 조사해서 햄버거 가게에서 최저임금을 올린 가게와 안 올린 가게를 조사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도 크게 고용이 줄지 않았다, 이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논문 발표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나라 최저임금 급등으로 지금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추어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최저임금의 폭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 당시에 또 경제 상황이 또 어떻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니, 여러 가지 위생 변수 같은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그 당시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 또 최저임금의 인상폭,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지금 문제는 정권 교체를 절반이 원하고 있는데도 기술 초격차 문제나 노동계획 등 우리가 중요한 당면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떴는데, 북한의 공작원으로 있다가 5년간 북한 정찰총국이 남한의 대남 간첩을 어, 난파하고는 그런 데죠. 대자를 지낸 탈북자가 BBC와 인터뷰했는데, 청와대에서 1990년대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월북을 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도 간첩이 압력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북한의 목적은 남한을 완전히 예속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한마디만 하면은 남한에서 바로 그냥 예컨대 뭐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혹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라든지 등등 북한에서 김여정이 한마디만 하면 바로 그냥 남한에서 그냥 바로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고 관련도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최근에 청주에서 간첩단 사건들, 시민단체 이름을 빌린 간첩단 사건들이 또 체포된 적이 있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이것이 옛날 얘기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도 과거 얘기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은 너무 이슈가 많은데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또 나머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